나는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 한때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남자.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발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차가운 미소로.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내가 느꼈던 쾌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회사, 명예, 가족, 돈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내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결혼 10년. 나는 김민서, 35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남편 강준혁과 함께 살았다. 준혁은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나는 전업주부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성공 뒤에서 묵묵히 지탱해주는 아내였다.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고 그의 꿈을 위해 내 커리어를 포기했다. 그는 너만 있으면 될라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준혁이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나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다. 준혁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하지만 보내진 대상이 나에게가 아니었다. 오늘도 내 생각만 해. 빨리 만나고 싶어. 상대는 지은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 이름, 박지은. 준혁의 회사 후배였다. 몇 번 회사 행사에서 본 적 있었다. 젊고, 예쁘고, 야망이 넘치는 여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혁이 바람을 피운다고? 그럴 리 없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매일 말했다. 하지만 의심이 들자 멈출 수 없었다.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수백 통의 메시지, 사진들, 심지어 호텔 예약 내역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지은이 보낸 메시지, 아기 생겼어. 어떻게 할까? 아기.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불임 판정을 받은 건 나였다. 준혁은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라고 위로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만들었다고? 그날 밤 준혁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웃으며 여보, 피곤해 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을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는 배가 살짝 나온 상태였다. 4개월쯤 되어 보였다. 오빠 아내시죠? 갑자기 왜 그녀는 당황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기, 축하해. 준혁이랑 잘 만나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낙태할 거지? 그녀는 눈을 피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나는 웃었다. 결정해.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사랑했던 남자, 내 인생을 바친 남자가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치러야 했다. 나는 먼저 돈을 움직였다. 결혼 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다. 준혁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 돈으로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준혁의 회사는 상장사였고 최근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동시에 지은에게 접근했다. 돈을 주며 설득했다. 아이 지워. 그리고 준혁 떠나. 그러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녀는 처음에 거절했다. 하지만 돈의 액수를 듣고 흔들렸다. 결국 동의했다. 준혁은 모르고 있었다. 지은이 갑자기 연락을 끊자 당황했다. 지은이가 왜 이러지?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회사 일 바빠서 그러겠지? 하지만 내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다. 준혁의 불안이 시작되었다. 지은이 낙태를 하고 해외로 떠났다. 나는 그녀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 준혁은 그녀를 찾으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준혁은 예민해졌다. 나에게 짜증을 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왜? 당신이 이상한 거 아냐? 그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 일도 안 풀렸다. 경영권 분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주요 주주들이 등을 돌렸다. 그 주주들, 바로 내가 사들인 주식의 주인들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혼 전문,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 전문. 조용히 준비했다. 어느 날 준혁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회사 이사회에서 그의 해임 안건이 상정되었다. 누가 이렇게, 그는 분노했다. 나는 그때 말했다. 준혁아, 피곤해 보이네. 쉬어.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의심이 시작된 눈빛이었다. 그리고 지은의 실종 비슷한 상황이 뉴스가 되었다. 아니, 내가 흘린 정보였다. 준혁이 바람 피우고 여자를 버렸다는 소문. 회사 내에서 준혁의 평판이 추락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나에게 물었다. 민서야, 너 뭔가 아는 거 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금이 갔다. 그는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나를 무시했다. 한때 나를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나를 적으로 보았다. 나는 그걸 즐겼다. 고통받는 그의 모습. 계획의 다음 단계. 나는 준혁의 비밀 계좌를 알아냈다. 그가 지은에게 보낸 돈, 뇌물 비슷한 것들. 그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다음 날 준혁의 이름이 뉴스에 올랐다. 대기업 임원, 불륜과 횡령 의혹. 그는 패닉에 빠졌다. 회사에서 공식 조사 들어갔다. 주식은 폭락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나를 붙잡았다. 민서야, 도와줘. 제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떻게? 돈 좀 변호사 비용. 나는 웃었다. 내 돈. 왜 내가?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였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처음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그의 부모님에게 모든 걸 말했다. 불륜, 아이, 횡령. 시어머니는 울면서 전화했다. 민서야, 준혁이 잘못했군. 준혁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 회사에서 해임되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준혁은 이제 실업자였다. 집은 내 명의였다. 결혼 전에 산 거라.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아니, 내 집이야. 증거 있어? 그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돈이 없었다. 내가 그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법적으로. 그는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다. 하지만 소문이 퍼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준혁은 싸구려 원룸으로 이사했다. 한때 강남에서 살던 남자가.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멀리서. 그의 고통이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지은과의 아이, 그 상처는 너무 깊었다. 나는 준혁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는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도망친 적 있었다. 그 여자는 자살 시도했다. 나는 그 여자를 찾았다. 그녀는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증언해 줄래? 그녀는 동의했다. 새로운 소송. 준혁에 대한 성폭력 비슷한 고소. 그는 체포되었다. 조사받았다. 뉴스에 다시 올랐다. 전 대기업 임원, 과거 성범죄 의혹.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사망했다. 준혁은 나를 찾아왔다. 비 오는 날, 내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흠뻑 젖은 채. 민서야, 제발 그만해. 나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왜?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죽어. 그럼 죽어.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나는 웃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무릎을 꿇었다. 비를 맞으며.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이미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내 재산을 불렸다.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되었다. 준혁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우울증.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흥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준혁은 완전히 망가졌다. 알코올 중독, 빚더미.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민서야, 내가 옳았어. 내가 괴물이었어. 하지만 나는 읽고 찢었다. 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아니, 필요 없었다. 혼자서 충분했다. 준혁의 부모님은 나를 찾아왔다. 민서야, 준혁이를 좀 봐줘. 죽어가고 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내가? 시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가족이잖아. 가족. 불륜할 때 생각했어요. 그들은 돌아갔다. 준혁은 결국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병실로 갔다. 그를 보았다. 쇠약해진 몸. 민서야, 그는 손을 뻗었다. 나는 앉았다. 왜 살고 싶어? 그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리고 일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복수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밤에 악몽을 꾸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가두었다. 준혁은 퇴원 후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진심이었다. 내가 다 갚을게. 평생.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준혁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종업원으로. 한때 임원이었던 그가. 나는 가끔 그곳을 지나쳤다.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면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그가 나를 기다렸다. 민서야, 얘기 좀 해줄래?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내 말대로. 이제야 내 고통을 알겠어. 나는 침묵했다.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오랜만에.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상처는 남아 있었다. 나는 준혁에게 연락했다. 만나자. 공원에서. 그는 왔다. 여전히 초췌했다. 나는 말했다. 이혼하자. 제대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류에 사인했다. 그리고 건강해져.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돌아섰다. 이혼 후 나는 새 삶을 살았다. 회사를 키웠다. 성공했다. 준혁은 소식에 들었다. 그는 재기했다. 알코올을 끊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가끔 소식을 주고받았다. 원수처럼. 하지만 적대감은 사라졌다. 어느 날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내 덕분에 깨달았어. 나는 답했다. 나도.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 강해졌다. 그리고 준혁은 무릎 꿇었던 그 순간부터 진짜 변했다.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배신이 나를 파괴할 뻔했지만 결국 나를 재건했다. 이제 나는 웃는다. 진심으로.